우리 아빠는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걸까요?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신 지 100일도 안 됐는데 벌써 재혼이라니. 그것도 엄마랑 정반대 스타일의 여자분이랑. 이건 뭐 드라마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아빠가 재혼한다는 사실보다 더 짜증나는 건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 미성년자라고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제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 혈압 오르네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아직은 학교도 다녀야 하고 핸드폰 요금도 내야 하고 용돈도 받아야 하는 처량한 고딩 신세인걸요. 아빠 말씀대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새엄마 될 사람 얼굴이나 보러 가기로 했죠. 약속 장소는 강남의 어느 호텔 레스토랑이었어요. 아빠는 뭐가 그리 좋은지 희죽희죽 웃으면서 저를 반기시더라고요. 어서 와, 아들.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멋지게 차려입고 오랬지. 아, 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빠. 저 진짜 오그라들어서 현기증 나려고 하니까. 앉아봐. 이쪽이 내 새엄마들. 아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눈앞에 나타난 건 세상에 걸어 다니는 바비 인형이 따로 없더라니까요. 이름은 채수아라고 했던가. 암튼 엄마보다 훨씬 젊고 키도 크고 피부도 뽀얗고 스타일도 좋고. 아, 갑자기 엄마한테 좀 미안해지네요. 안녕. 너가 현우구나. 나는 수아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수아 씨는 아니 예비 새엄마는 눈웃음을 살짝 지으며 저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와, 진짜 여신인가. 향수 냄새도 좋고 목소리도 완전 사근사근하고. 순간 머릿속이 멍해지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혹시 이 결혼 반대하면 안 되는 건가? 아니야. 정신 차려. 임현우. 저 여자는 내 새엄마 될 사람이라고. 하지만 어떡해요? 이미 제 마음은 첫눈에 반해버렸는걸요. 그날 이후 그렇게 수아 씨는 결혼 전부터 우리 집에서 함께 살게 됐어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했죠. 솔직히 말해서 새엄마랑 같이 산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났거든요. 게다가 수아 씨는 아니, 새엄마는 너무 예쁘잖아요. 마치 화려한 액자 속 그림처럼 멀게만 느껴졌죠. 그런데 같이 지내다 보니 이분 뭔가 좀 이상해요. 아니, 이상하다기보다는 허당? 처음엔 몰랐는데 은근히 허술한 면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침 식사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냉장고에서 잼을 꺼내 토스트에 바르다가 그대로 잼병을 떨어뜨려 산산조각을 낸다든지, 세탁기를 돌린다는 게 그만 드라이 클리닝 해야 할 아빠 양복을 넣어 쪼그라들게 만든다든지. 깍, 어떡해. 현우야, 아버님께서 아끼시는 옷인데. 새엄마는 울상을 하며 쪼그라든 아빠 양복을 들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죠. 하하, 괜찮아요. 아빠도 새엄마가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거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도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새엄마의 허당 기질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모습들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엄마를 더 가깝게 느껴지게 만들었죠. 마치 차가운 도시 여자처럼 보였던 사람이 알고 보니 따뜻하고 인간미 넘치는 반전 매력을 가진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절 당황하게 만드는 게 있었어요. 바로 새엄마의 패션. 밖에 나갈 때는 화려하고 세련된 옷을 입는 새엄마지만 집에서는 헐렁한 티셔츠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문제는 그 옷차림이 너무 사람을 설레게 한다는 거죠. 현우야, 저녁은 뭐 먹을래? 어느 날 저녁, 새엄마는 저녁 메뉴를 묻기 위해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새엄마가 입고 있는 헐렁한 흰색 티셔츠 사이로 그대로 드러났거든요. 게다가 짧은 반바지 드러난 다리는 또 어떻고요. 저기. 저는 말을 더듬으며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눈동자만 대굴대굴 굴렸어요. 아, 진짜. 왜 자꾸 이런 감정이 드는 거지? 저 여자는 내 새엄마가 될 사람이라고. 현우야? 왜 그래? 얼굴이 빨개졌네. 열이라도 있는 건가? 새엄마는 제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서 고개를 획 돌렸죠. 아, 아니야. 그냥 좀 더워서? 그래? 에어컨 좀 더 틀어줄까? 괜찮아. 저 저녁은 아무거나 잘 먹어. 저는 더 이상 수아 씨와 단둘이 있는 게 불편해서 허둥지둥 방을 빠져나왔어요. 심장은 아직도 쿵쾅거리고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하지만 자꾸만 새엄마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잼 병을 깨뜨리고 당황해하던 모습. 쪼그라든 아빠 양복을 들고 어쩔 줄 몰라 하던 모습. 그리고 방금 전 헐렁한 티셔츠 아래로 드러났던 으아악.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쳤어요. 새엄마 될 사람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차라리 제가 막장 드라마 주인공이 된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뒤척이고 또 뒤척여도 잠은 오지 않고 온통 새엄마 생각뿐이었죠. 내일 아침에 새엄마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하지? 혹시 내 마음을 눈치챈 건 아니겠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식은땀까지 났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새엄마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건 어쩔 수 없었죠. 현우야, 밤에 잠 못 잤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새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뜨끔했죠. 설마 내 마음을 눈치챈 건가? 네? 아, 네.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럼 오늘은 일찍 들어와서 쉬어. 내가 저녁 맛있는 거 해줄게. 새엄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저는 그 손길에 또다시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죠. 아,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새엄마와 아빠는 결국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는 그날 묘한 기분에 휩싸였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어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저를 압박해왔죠. 하지만 짧은 시간이나마 우리는 진짜 가족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새엄마는 여전히 허당 기질을 보이며 저를 웃게 만들었고, 저는 그런 새엄마를 보며 제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감정을 애써 외면하려 노력했죠. 아빠는 그런 우리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요. 마치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마치 신이 우리에게 잠시 허락한 꿈처럼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져 버렸죠. 아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병원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아빠의 손을 잡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팠죠. 새엄마는 그런 저를 멍하니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고요. 그렇게 아빠는 우리 곁을 떠났고 저와 새엄마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너무나도 크고 휑한 집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슬픔과 아픔을 삼켜야만 했죠.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아빠의 부재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를 짓눌렀고 저와 새엄마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의 장례를 치른 후 저는 대학교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숙사에 들어갈 생각은 하지도 못했죠. 아빠마저 없는 집에 새엄마 혼자 남겨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현우는 대학교 가면 기숙사 생활하면서 친구들이랑 즐겁게 지내야지. 난 집에서 다닐게. 새엄마 혼자 두고 어떻게 가. 나 혼자서도 괜찮아.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살아야지.
새엄마는 아빠가 없는 빈자리를 채우려는 듯 더욱 적극적으로 살아갔습니다. 요가 강사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집안일도 꼼꼼하게 챙겼죠.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마음이 더 불편했습니다. 새엄마의 그런 모습이 마치 제게 아빠를 대신해서 당신이 날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새엄마는 집에서 요가를 할 때면 요가복을 입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자극적이었던 거죠. 탄탄하고 유연한 몸매가 수아 씨를 더 이상 새엄마가 아닌 여자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실에서 은은한 음악을 틀어놓고 요가 동작을 하는 새엄마의 모습은 제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금단의 감정을 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안 돼. 정신 차려 저건 내 새엄마야. 저는 애써 고개를 돌리며 새엄마에게서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제 눈과 머릿속에는 새엄마의 모습이 선명하게 새겨진 후였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저는 제 자신에게 화를 내봤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새엄마를 피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본 모습은 머릿속에서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죠. 탄탄한, 잘록한, 그리고 요가복 위로 드러난 선명함까지. 이건 아니야. 저건 내 새엄마라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지만 제 몸은 이미 이성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떠올렸죠. 새엄마가 요가를 하던 모습. 저는 자기 위로를 하기 시작했어요. 새엄마는 제가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더욱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그럴수록 새엄마에 대한 제 집착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저는 제 자신을 혐오하면서도 동시에 새엄마에게 더욱 강하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이 뒤틀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는 점점 더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새엄마 몰래 방에서 자기 위로에 빠져 있었습니다. 새엄마가 요가를 하던 모습, 저를 보며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던 모습을 떠올리며 새엄마, 수아야. 저도 모르게 새엄마의 이름을 중얼거리는 순간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야? 왜 불러?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새엄마였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이불을 끌어올렸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새엄마는 모든 것을 본 듯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화를 내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수치심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새엄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대하는 태도가 더욱 다정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늦게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저를 찾아온 새엄마가 제 방에 들어온 것입니다. 새엄마? 현우야. 요즘 힘들지? 새엄마는 저를 침대에 앉히고는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혼자 힘들잖아. 그렇지? 이제 엄마가 도와줄게.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멍하니 새엄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현우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해줄게. 새엄마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새엄마는 제 방에 찾아와 저를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상상했던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현우야, 오늘 밤에도 엄마 방으로 와.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사촌 여동생의 유혹 3탄 시작하겠습니다. 1탄과 2탄은 댓글에 있으니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그렇게 고모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고 뺨을 맞았습니다. 갑자기 맞은 뺨에 할 말을 못하고 있는데 신랑이 고모님께 버럭 소리를 지르며 저 사람 말 다 맞다고 왜 엄한 사람을 때리냐고 저 사람 고모한테 맞을 짓 한 거 하나도 없다고 때리려면 고모 딸을 때리라고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고모부님이 신랑에게 입 못 닥치냐고 역정을 내셨고 아버님은 정말 화가 나셨는지 갑자기 신랑을 때리기 시작하셨어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신랑이 뺨을 때리시고는 머리를 잡고 흔드시고 발로 밟으시고 나가 죽으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너랑 쟤랑 입에 담지 못할 더러운 짓까지 하면서 이 사단을 만든 거냐고 아버님은 저러다 쓰러지실까 무서울 정도로 신랑을 두들겨 팼습니다. 그 모습에 고모님을 비롯해 고모부님 역시 아무 말 못하고 안절부절 하는데 참 어이없게도 아가씨가 갑자기 뛰어들더니 아버님 바지가락을 붙잡고 늘어지대요. 그만하시라고 그러다 사람 죽겠다고 자기가 다 말한다고 외삼촌 그만하라면서 엉엉 울면서 아버님을 붙잡고 늘어졌어요. 말하려면 진작에 말할 것이지 여지껏 울고만 있던 게 짜증나게. 그리고 무슨 말을 하냐고 아가씨를 다그치는 고모님께 아버님은 조용히 하라면서 화를 내셨고 숨을 고르시며 아가씨에게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아가씨는 엉엉 울면서 말했어요. 진짜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머리 끄댕이라도 잡고 흔들고 싶을 정도로 얄밉고 저주스럽고 증오스럽대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미워할 수 있다는 걸요. 아가씨가 한 말입니다. 아기 때부터 크면 오빠랑 결혼할 줄 알았어요. 오빠도 나 좋아했어요. 내가 고백했을 때 오빠가 웃으면서 네가 더 커서 그때도 나만 좋다면 그때는 오빠도 네만 받아준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오빠는 다른 여자랑 결혼했어요. 난 여지껏 오빠 하나만 보고 오빠 하나만 믿고 오빠만 좋아했는데 오빠가 나보고 커서도 나만 좋아해 달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전현이랑 결혼했어요. 우리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해요? 오빠랑 나랑 제일 가슴 아픈 건데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고요. 기가 차대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서 어이도 없고 기도 차고 저게 정말 사촌 입에서 나올 말인가 싶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고 머리가 어질했습니다. 그 말에 신랑이 펄쩍 뛰면서 내가 언제 그랬냐고 말을 바로 하라고 하자 아버님이 신랑이 뺨을 한 대 더 때리시며 말하셨어요. 이래도 아니냐고 니네 더러운 짓까지 한 거 아니냐고. 그러자 신랑은 왜 자기 말은 안 믿어주냐고 정말 억울하다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했어요. 신랑이 말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식하고 쟤 데리고 작은 선물 하나 사줄까 해서 시내에 나갔는데 제가 갑자기 나보고 좋아한다고 오빠 아니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치만 제 여고생이었고 남자 대할 기회가 얼마 없었으니까 잠시 착각하는 거다 싶어서 독한 말로 돌려보낼 만큼 오진 놈이 못 돼서 나중에 커서도 네가 나밖에 없으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가서 마음 받아준다는 말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사촌 여동생이라 손잡아 준 적은 있어도 여자라고 흑심 품고 손잡아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상상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저 좋은 남자 만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 그때 그랬지 하고 껄껄 웃으면서 얘기할 날 올 거라 믿었고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신랑 말에 아가씨는 신랑을 부르며 아니잖아, 이게 아니잖아 라며 울고 고모님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며 내가 저걸 태어났을 때 거꾸로 뒤집어 놨어야 됐는데 괜히 키웠다면서 가슴을 치며 울기 시작하셨어요. 아버님은 아가씨 그런 모습에 신랑에게 너 바른 대로 말하라고 정말 아가씨와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은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고 신랑은 하늘에 맹세코 아버님 이름을 걸고 그런 적 없다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신랑이 팔을 붙잡고 여전히 울고 불고 매달리고 있었고요. 그 모습에 화가 난 제가 아가씨를 밀치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고 남들이 다 제정신 아니라는데 왜 혼자만 그러냐고 그만 좀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와 이게 제대로 미친년이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눈에 불을 켜고 저한테 덤비대요. 아직도 목이랑 어깨에 긁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퍼붓고 저주의 말을 퍼부으며 제 머리를 잡고 흔들고
손톱을 세워 덤비는 아가씨에게 분하게도 어떻게 반항 한 번 못하고 당했습니다. 바보 같다고 욕하셔도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이 울어 진이 다 빠진 상태였고 갑자기 당한 일이라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에 고모부님과 신랑이 아가씨를 떼어놨고 고모부님이 아가씨의 뺨을 때리셨어요. 너 제정신 아니라고, 창피해서 밖에 어떻게 나가냐고, 집에 가자고 하시자 아가씨는 저를 가리키며 전현만 없으면 되잖아. 전현만 없으면 되는데 왜 다 나한테 뭐라고 해? 라고 소리치고 다시 저에게 덤벼들었어요. 그러자 고모부님이 다시 아가씨를 붙잡아 연달아 뺨을 2대 때리시며 더하면 너 자식 안 한다고 집에 가자고 하셨어요. 고모님은 그때까지도 집안이 망하려고 한다고, 이제 어떻게 사냐고, 조상님 보기 부끄러워서 어떻게 사냐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그런 고모님께 고모부님은 다 죽은 조상은 왜 찾고 난리이냐고 역정을 내시며 아버님께 죄송합니다. 형님,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라고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가씨의 팔을 잡고 데리고 나가려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미치긴 단단히 미쳤나 봐요. 고모부님이 그렇게 끌고 나가는데도 안 끌려 나가고 신랑이 팔을 잡고 오빠 왜 그러냐고, 정신 차려 보라고, 지금 잠깐 전현한테 한눈 파는 거지? 그치? 전현이 잘 대해주니까, 난 안 주고 전현은 잘 주니까 오빠가 그러는 거지? 라고 말하며 매달려 있대요. 그러자 신랑이 더 아가씨 뺨을 올려쳤고요. 뺨을 맞고도 다시 매달리는 아가씨를 내팽겨치며 말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보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고 어디 가서 그냥 조용히 쥐죽은 듯이 살라고. 고모부님께 죄송하지만 저 더 이상 제 사람 취급 안 한다고.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제가 나설 자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알아서 아가씨가 말했고 아버님, 고모부님이 모두 아가씨에게 미친년 소리를 해주셨고 신랑이 때려졌고 아가씨는 신랑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서 있었고 신랑은 절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고모의 통곡 소리와 아버님의 한숨 소리, 고모부님이 낮은 목소리, 마지막으로 아가씨의 절규 소리까지 들려왔어요. 방에 들어와 신랑을 보니 아버님께 아까 맞은 자리가 벌겋게 부어올랐고 입술도 터져 있대요. 그 모습에 갑자기 잠깐 멈췄던 눈물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사람이 조금이라도 못됐었다면, 모질었었다면 이런 일까지 없을 건데 욕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아직은 제가 신랑을 많이 사랑하나 봅니다. 신랑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무릎을 꿇었고 무릎 꿇은 상태로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으려고 해줘서 고맙다고 울었습니다. 신랑은 아가씨에게 맞은 제 뺨과 긁힌 자국을 만지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계속 울었고 저도 신랑이 맞아서 터진 입술과 부어오른 뺨을 만지며 울지 말라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고모님은 가시는 순간까지 저에게 사과 안 하셨고요. 집에 와서도 신랑과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방에서 같이 앉고 울고 했던 게 거짓말처럼 어색하게 말도 안 하고 눈빛도 마주치지 않고 그렇게 조용조용 토요일 저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푹 자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보니 12시가 다 된 시간이었고 신랑은 옆에서 같이 누워있더라고요. 굉장히 어색하대요. 늦은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신랑과 커피 한잔 하는데 아버님께 넘어오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가고 싶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벌인 일이고 제 목까지 화를 내주신 아버님이었고 어제 그냥 온 것도 마음에 걸려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가서 고개도 못 들고 앉아있으려니 어머님이 오셔서 제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몰라줘서 미안했고 어제 험한 말해서 미안하다고, 앞으로 둘이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둘만 보고 살고 너희들이 불편하면 당분간 정리될 때까지 안 와도 된다고. 어머님이 말에 그동안 서운했고 서러웠던 감정이 다시 생각나면 눈물이 나왔고 아버님께는 한숨을 내쉬고 말씀하셨어요. 어제 신랑 때린 거, 그동안 신랑이 제 마음 아프게 한 거, 그걸로 다 풀린다는 건 어림도 없지만 그래도 그걸로 제 마음 좀 풀고 신랑 용서해줬으면 하신다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사는 집 팔고 아버님, 어머님께서 돈을 좀 더 보태주신다고 아가씨가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가라고 하셨어요. 고모님께도 친척들에게도 우리 이사 간 곳 말 안 할 테니 그냥 둘이 이사 가서 그렇게 살라고 최대한 빨리 돈 보태주신다고 하시길래 제가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니까 아버님께서 그동안 말도 못하고 얼마나 속으로 울었냐고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모님께서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 아가씨를 외국으로 보낸다고 하셨대요. 어차피 유학 가려고 계획 중이었고 1년, 2년 뒤에 보내려고 했는데 앞당겨서 올해는 좀 힘들고 1월 달쯤 바로 보낸다고 거기서 죽든 살든 남자 만나서 결혼할 때나 한국 오라고 안 그러면 안 본다고 하셨대요. 물론 믿지는 않습니다. 살인자도 자기 자식이면 품는 게 부모인데 아가씨를 그렇게 모른 척 하실 리가 없으니까요. 어쨌든 고모님께서 그렇게 알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미처 서가를 못 하셨다고 미안하다고 좀 전해달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사과는 고모가 할 게 아니라 땡땡이가 해야 되는 거니 나중에 정신 들고 자기 잘못 알게 되면 그때 사과하라고 하셨대요. 어머님, 아버님께는 신랑더러 할 수 있으면 직장도 옮겨보라고 하셨으나 아가씨 유학 간다는 말에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아버님은 알았다고 너희가 알아서 잘하고 정말 마음고생 많았다고 다시 한번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집으로 오는 길에 갑자기 웃음이 나오대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께 제 한풀이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한풀이를 했더라도 녹취하라는 댓글이 없었고 금요일 밤 아가씨 전화가 없었다면 아마 저만 미친년 되고 저만 이상한 년 돼서 계속 마음고생하다가 이혼녀 딱지 달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겠죠? 제 속에 쌓여진 응어리는 다 풀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혼자 끙끙거리다가 어른들이 아셨고 신랑이 사실을 말해줬고 아가씨가 그렇게 당하는 걸 보고 나니 어느 정도 속이 시원해진 건 사실입니다. 댓글로 이혼해라, 육체적 관계를 가진 게 분명하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들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자기 일처럼 같이 헌해주시고 속상해주시던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제 일을 자기 일처럼 걱정해주시던 모든 분들이 100% 만족하실 만한 후기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저는 만족스럽고 다시 한번 신랑을 믿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이상 레전드 사연이었습니다. 오늘도 레전드 사연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통쾌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 있는 아줌마입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겨서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고 방송에 제보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난리길래 제가 평소에 자주 듣는 이곳에 혹시나 하고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 한 명이 있는데 참 아들 성격이 조용하고 책 읽는 걸 좋아해요. 남자애들이랑은 다르게 집에서 책 보고 영화 보는 걸 좋아하고 농구, 축구, 야구 이런 거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애였어요. 중학교 때도 학원 하나 보낸 적이 없었는데 줄곧 전교 1등만 하고 공부하지 말고 애들이랑 놀라고 추억 쌓으라고 저랑 남편이 보챘는데도 공부가 재밌다며 공부만 했네요. 그러던 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더니 갑자기 자퇴를 하겠다는 겁니다. 엄마, 나 자퇴할게 라고 남편과 저에게 선언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왜 학교에서 누가 괴롭히냐고 친구들이랑 마음이 안 맞냐고 무슨 일이냐고 꼬치꼬치 캐물었죠. 아들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말하더라고요. 학교 다니는 거 재밌고 친구들도 있어. 학교 생활 문제 있어서 자퇴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학교에서 배울 게 없는 것 같아. 고등학교는 대학을 가기 위해 있는 거잖아. 최소 대한민국에서 사회성 기른다고 고등학교 다니는 거라는데 난 그건 어불설성인 것 같고 자퇴하고 검정고시 본 다음에 정시로 대학 갈게. 나 믿어줘. 잘할 자신 있고 대학 생활을 일찍 하고 싶어. 그냥 나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 자체가 내 인생에서 낭비인 것 같아. 여태까지 엄마 아빠한테 뭐 부탁한 적 없잖아. 이번만 내 의견 한 번만 들어줘. 실망 안 시킬게. 라고 하면서 지가 쓴 서약서 자퇴하고 나서 어떻게 지낼 건지 계획표를 짠 걸 저희 부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남편은 처음에 그래도 안 된다고 하다가 아들이 끈질긴 주장에 넘어갔네요. 저는 아들을 믿었기에 처음부터 아들을 지지했고요.
그렇게 아들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본 뒤에 수능으로 또래들보다 일찍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고맙게도 알아서 잘 공부하더라고요. 애가 책을 많이 봐서 그런지 공부머리는 있어서 그런지 학교도 뭐 명문대에 입학했습니다. 해준 것도 없는데 잘 커져서 저희는 고마울 따름이었죠. 저희가 시가랑 친정이 잘 살아서 저희 집도 넉넉해요. 그래서 애 아빠가 애 대학 갔다고 외제차 뽑아준다는 걸 애가 됐다고 오버하지 말라고 해서 넘어갔지요. 아들은 대학생활도 곧잘하고 본인이 가고 싶은 과를 전공해서 석사 학위까지 딴 뒤 모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아들 성격이 책 읽고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좀 내향적이에요. 남들이랑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 여자도 안 만나게 되고 그랬죠. 뭐 아들 인생이니까 결혼하던 말던 본인 인생이기에 엄마가 간섭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내심 걱정은 되더라고요. 너무 애가 무뚝뚝해서 여자들한테 다가가는 법을 몰라 평생 저렇게 혼자 살까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30이 넘을 때까지 여자친구 있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으니요. 그러다 갑자기 너무나 뜬금없이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아들이 갑자기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데 그렇게 분위기를 잡냐고 얼굴 표정이 굳어가지고 뭔데 뜸을 들이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돌아온 말은 아들이 여자를 임신시켰다는 겁니다. 그것도 8살이나 어린 애를요. 깜짝 놀랐지요. 아니 여자친구 만난다는 소리도 없고 갑자기 덜컥 임신이냐고. 너는 그렇다고 쳐도 어린 여자의 인생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너가 그러고도 남자냐고. 남자면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해야지.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고. 저는 막 화를 냈습니다. 아들보다는 아들보다 8살이나 어린 여자의 인생이 걱정되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 여자인지 학생인지 어떻게 할 건지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들려오는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본인 회사 및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다. 그 아이가 본인한테 먼저 쪽지를 주면서 대쉬를 했고 처음으로 여자가 자기한테 다가와서 자기도 용기를 내게 되었다. 그 여자애는 평일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미용을 배우고 있다. 여자애가 너무 적극적으로 자기한테 좋아하는 표시를 하고 그러다 한 번, 두 번 만나니 자기도 그 여자에게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된 거다. 나도 여자친구에게 아이 어떻게 할 거냐고. 너가 원한다면 내가 아이랑 네 인생까지 책임질 수 있다.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네 꿈, 네 미래를 우선시해서 선택하는 걸 지향한다고 했는데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다 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거다. 여자친구랑 결혼하고 애 낳아서 키우고 싶다. 하더라고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직업도 없고 아직 사회 초년생인 여자애와의 결혼이라니. 눈앞이 깜깜했지요. 솔직히 엄마 든 심정으로는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아들이 여자 경험이 없으니 여자 보는 눈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아들과 그 여자의 인생까지 꼬아버리게 하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애가 있다니 어떻게 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아들이 보여준 아들 여자친구의 사진을 보자마자 날라리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깨뚝 셀카에 있던 그 애 얼굴을 봤을 때는 화장이 정말 너무너무 진하고 코에 피어싱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네가 저지른 일이니 네가 책임져라. 대신 너도 직장 생활한 지 얼마 안 되었고 돈도 없을 테니 집은 우리가 해주겠다. 하지만 혼인신고랑 결혼식은 애 3살 됐을 때 해라. 혼인신고 빨리 해서 좋을 거 없고 결혼식도 너네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그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아들 여자친구 부모님은 이혼하셔서 여자친구 할머니가 여자친구를 기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견례 아닌 상견례도 그 할머니와 저희 부부가 만났네요. 집은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작은 평수의 전세로 저희가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 둘이 잘 살고 애도 잘 낳았으면 제가 이렇게 사연도 안 썼겠지요. 아들과 며느리가 같이 살게 된 지 한 3달 뒤 갑자기 유산을 했다는 겁니다. 배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갔는데 애가 유산됐다면서 울고불고 애가 정말 쓰러질 듯 힘들어하길래 저희 집에 며느리를 데려와 안정시키고 밥 해먹고 몸에 좋다는
보약이랑 각종 산의 진미를 다 차려주며 극진하게 돌보았지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아이는 너도 자리 잡고 직장 가지고 난 다음에 천천히 가져도 된다. 괜찮다. 집 있고 남편 있고 든든한 시댁 있으니 마음 편하게 그렇게 살면 또 다시 아이가 올 거다. 라며 달랬지요. 며느리는 일주일 정도 지나니 웃음을 찾고 금방 극복하더라고요. 다시 방실방실 웃으며 행동했고요. 그 사이에 꽤 친해져서 애교도 부리고 집에 가기 싫다고 어머님 집에 있고 싶다고 하면서 2주를 저희 집에 더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애교도 부리고 첫 인상과는 달리 사근사근하고 싹싹하길래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가고 한 일주일 뒤 남편은 경상도에 일을 보러 며칠 집을 비웠고 저도 낮에 잠깐 강의하는 게 있어서 집을 비운 상태였지요. 강의를 끝내고 오후에 집에 들어갔는데 안방이랑 옷방 물건이 전부 파헤쳐져 있고 집에 누가 도둑이 든 것처럼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장롱 안에 숨겨놓았던 금반지랑 목걸이 등등 귀중품이 들어있는 함을 보았는데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혹시 옷방에 있는 남편 금시계랑 명품 가방 이런 것도 가져갔나 싶어서 옷방으로 갔는데 전부 없어져 있더라고요. 허탈하고 무서웠습니다. 아니 아파트 18층에 도둑이 든다는 것도 이상하고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고 들어온 건지 너무 혼란스러웠죠. 남편과 아들, 며느리가 있는 가족 톡방에 도둑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과 남편은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톡을 확인하지 않더라고요. 며느리는 바로 전화와서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 없으세요? 뭐가 없어졌어요? 빨리 신고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 잠깐만. 내가 아직 분리불안 때문에 며칠 전에 웹캠을 사서 설치한 게 있는데 그것 좀 확인해 봐야겠다. 그리고 경비실에 가서 현관 출입 기록이 있으면 다 달라 하고 경찰 오면 CCTV도 볼 수 있겠지. 아무래도 아파트에 도둑이 든 것보다 우리 집에 놀러온 내 친구들이나 뭔가 가까운 사람이 벌인 짓인 것 같다. 며느라가 걱정 말고 경찰에 바로 신고할게. 내 걱정하는 사람은 며느리밖에 없네. 아유. 라고 하며 전화를 끊고 웹캠 녹화를 보았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가 저희 부부가 없으면 심하게 불안해하고 그래서 남편이 출장 가고 저도 요 며칠 오전에 계속 집을 비우게 되어서 아지가 괜찮나 보려고 캠을 설치했거든요. 그걸 보는데 오전 11시쯤 안방에 라텍스 장갑이랑 신발을 신고 있는 며느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고는 아주 능숙하게 장롱을 열더니 함에 있는 금 귀걸이랑 팔찌를 검은색 가방에 담고서 유유히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5분 뒤 다시 들어와 장롱에 있는 옷을 전부 꺼내고 화장대에 있는 화장품도 바닥으로 내팽겨치고 난장판을 만들더라고요. 도둑이 든 것처럼 꾸미려고 했나 봅니다. 저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정말로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느낌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웹캠을 확인하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며느리한테서 메시지가 엄청 와 있더라고요. 어머니 웹캠이요? 잠깐만요. 어머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만 보시지 마시고 경찰한테 전화하시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오해해요. 라는 메시지가 수십 개가 와 있던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웹캠을 설치한 사실을 모르고 이를 저지른 것이었고 완전 범죄를 꿈꿔왔던 것이었죠. 저는 무시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집 앞에 와 띵동 하고 초인종을 누르는 겁니다. 저는 문을 열고 뭐 하는 애냐고, 너 정말 정체가 뭐냐고, 아니 살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며느리는 신발장에 무릎을 꿇고서 펑펑 울더라고요.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겠다고 하면서요. 저는 됐다고 듣기 싫다고 하면서 며느리를 쫓아냈습니다. 며느리는 악을 쓰면서 제발 제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들어나 보자 했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 전 남자친구가 며느리 더러운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하면서 금전을 요구했나 봅니다. 며느리가 학창시절부터 정말 이름 대면 다 알 정도로 엄청난 날라리였다고, 소년원이라고 하나요? 여튼 그런 곳에도 가기도 하고 재판도 받은 엄청난 양아치였다고 하네요.
애 지운 적도 몇 번 있고 맨날 지 친구들한테 취가할 거라고 남자 물어서 인생 필 거라고 했답니다. 실제로 몇 번 시도했다가 실패도 했었다네요. 그걸 전부 알고 있었던 며느리 전 남자친구가 폭로하겠다고 하니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받아 유산을 한 거고 아들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 금품에 손을 댄 것이었죠. 금품을 훔쳐서 입막음을 한 다음에 아들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했나 봅니다. 아니 세상에 멍청해도 이렇게 멍청한 여자가 있나요? 라텍스 장갑 끼고 지문 안 묻으면 안 걸릴 줄 알고 도둑질을 하다니요. 아, 정말 못 배운 게 이런 데서 티가 나는구나. 정말 멍청해도 너무 멍청하고 상종도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솔직히 차라리 유산한 게 신의 한 수였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됐다고, 네 이야기 알겠고 그게 네가 한 행동을 정당화시킬 순 없다고, 남편이랑 아들한테도 전부 말할 거고 너는 다시 네 자리로 돌아가라고 엄청 성을 냈지요. 안 그러면 절도죄랑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거고 다시는 사회생활 못하게 해줄 거라고 하면서요. 저는 남편과 아들에게 이 사실을 전부 말했습니다. 아들은 너무나 분노해서 며느리한테 정말 욕이란 욕은 다 퍼부었고요. 신혼집 가전제품이랑 물건들 부시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진정하라고 달랠 정도였고요. 아들은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며느리 SNS에 며느리 실제를 폭로하는 글을 쓰며 복수를 했답니다. 며느리를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말라고 엄청 으름장을 냈고요. 생전 저희 부부 앞에서 욕 한 번 쓴 적 없는 아들이 사돈 할머니네까지 찾아가 욕이란 욕은 다 하고 며느리의 삶을 폭로하고 정말 쑥대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워낙 아들이 심하게 화를 내서 그런지 저는 크게 뭐라 하지도 못하고 남편도 엄청 화가 나서 당장 경찰서 가자고, 당장 법원 가자고 하며 며느리 팔뚝을 잡고 경찰서 쪽으로 질질 끌고 가고, 며느리는 주저앉아서 두 손 모아 싹싹 빌고 죄송하다고, 다시는 눈에 안 띄겠다고 각서까지 썼습니다. 실제로 남편은 친구 변호사한테 문의해 소장 양식까지 전부 써 며느리 눈앞에 보여주며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남편은 한 번만 더 이딴 짓 하거나 우리 눈앞에 띄면 바로 소장 접수한다고 얄짤 없다면서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아들은 후유증이 너무 커서 휴가를 낸 뒤 심리치료를 받으며 신혼집을 정리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고 있네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 애가 공부밖에 모르고 살다가 이렇게 크게 마음을 대었으니 얼마나 힘들겠나요. 세상 천지 어디 밑바닥에서 구르는 애가 집에 들어와서 멀쩡하게 사는 집안 풍비 박살을 냈으니 저희 부부도 속이 말이 아니었겠지요. 남편은 그 와중에 애가 어리니까 한 번만 기회 주자며 실제로 소장 접수는 안 했네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그 여자를 쫓아내고 지금은 서로를 토닥이며 위로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참 이런 일도 있으니 부디 여러분들은 저희 같은 일 당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공부만 잘하고 대학 잘 가고 회사 잘 취업하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저희 아들처럼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 보는 눈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한 사례도 있으니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생 공부, 사람 공부가 중요한 것 같네요. 아휴, 어디다 말하지도 못하고 창피해서 친구들한테 못 말하고 여기서 한풀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